네, 어른들의 배움터 위즈덤 칼리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셨을까요? 네, 어제 우리 뭐 있었잖아요, 행사. 어제 윤지호 평론가님이랑 네. 어제 또 김프로님이랑 아마 세 분 함께 하셨죠? 김프로님이 시간 제한 없이 하자 그랬고 네. 4시간 정도 했습니다. 4시간이요. 야, 진짜 오신 분들 녹화 끄고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신 분들 엄청 좋아하셨겠다. 글쎄요. 뭐. 네. 4시간. 와. 자, 하여튼 어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목이 좀 목 관리 좀 하셨어야 되는데. 2주 됐는데 거의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감기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 이사님 약간 목소리 셌을 때 네. 그 좀 더 좋게 드리긴 해요. 아, 그래요? 목소리 되게 좋다. 취향 특이하시네. 약간 좀 허스키. 약간 어스키한.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일단 지난주 것 살짝 봐야죠.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다우 1.2, 나스닥 3%, S&P 500 1.6%, 뭐 지난주는 하락한 그런 주였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을 이제 봐야겠죠. 데일리 방송이니까 지난주의 상황은 다 아실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미국이 저점 1.32%였는데 S&P 500이요. 플러스 0.13%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62돈 평균선에서 반등을 했고요. 10주 이동 평균선은 반등을 했는데 62돈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 기초 분석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왜 중요하냐?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P 500이에요. 이 굵은 선이 62돈 평균선인데 이번 상승에 이걸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찍었죠, 딱. 네. 찍고 위로 반등을 주면서 양봉을 준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봉으로 보면은 이 회색 선 있잖아요. 굵은 선. 제가 일부러 굵게 만든 거예요. 굵은 선이 1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4월에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5월 이후에 얘를 한 번도 안 깨고 갔죠. 아하. 그러면 이게 뭐 추세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여기 내려와요. 여기 보시면 음봉주고 여기 내려왔다가 가고 내려왔다 가고 이번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네. 상황을 보면. 그런데 온갖 뉴스를 들으면은 이제 망할 것 같죠. 곧.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냥 눈으로 보는 차트로 볼 때는 시장이 이 지지선들을 유지하면서 추세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반동을 주다가 예전처럼 추세 상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되잖아요. 네. 이게 빠질 때는 악재성도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호재성 모멘텀을 뭘 가지고 그러면 반등을 할 거냐? 셧다운 해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셧다운 해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거를 호재로, 그걸로 악재로 많이 빠졌냐? 그건 뭐 별로 뉴스도 거리도 안 됐잖아요. 네. 정치권에 이런 뉴스가 됐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큰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셧다운 해제가 되면서 정치권의 합의를 보면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면서 있었는데 그것도 반도체, AI 반도체 그리고 AI 향 이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가가 7.47%였어요. 주중 저가가. 중가는 3.89에 끝났고요. 엔비디아가 주중 저점이 11.6% 하락이었습니다. 와. 종가는 마이너스 7% 끝났고요. 애플은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0.7.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4.74인데 마이너스 4. 이 얘기 일부러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엔비디아하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심하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반등을 줬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금요일 날 저점이 마이너스 4.8이었어요. 종가는 강보합에 끝났습니다. 네. 5% 반등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지금 차트에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예,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샌디스크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5%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샌디스크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가 샌디스 일봉입니다. 어우. 전혀 흔들림이 예,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도 흔들림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좀 약간 결이 다르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올라온 것들 보면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에서 종가 마이너스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1%, 아이온큐 같은 것도 요즘에 같이 다니거든요.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3.2. 무슨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 금요일 날 다이나믹하게 반등을 잘 줬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지지를 했고, 물론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주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우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현재 존재해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가격 데이터로 보는 차트잖아요. 네. 이것을 봤을 때는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 박스권은 제가 데일리 방송일 때는 매일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이 박스권을 지우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8월 달에 첫째 주의 가격에 계속 있다가 요번에 올라섰다가 도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요번에 8월 19일 날 실적 발표가 가장 시장에 이제 당장은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굉장히 강했다 계속.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디스크 뭐 이거 SSD지만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약해지 않았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74 이거 지금 오탄 것 같으네요. 코스닥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걸 안 적었나 제가 놓쳤나 정신없이 하다가 아무튼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금요일에도 네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코스닥이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 7.7조로 팔았어요. 진짜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판 겁니다. 7.7조니까. 아 이거 실조 뭐 넘게 팔고 이런 거는 한 몇 달씩 걸리는 몇 거 달씩 아니에요? 걸리는 거죠. 그렇죠. 한 2, 3개월에서 이렇게 뭐 거래가 되는데. 실조를 팔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시장이 올랐습니다. 네. 6월 첫째 주부터 8월까지 요때는 우리 코리아 밸류업 시스템 뭐 거버넌스 개혁 요 얘기하면서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예요. 6.5조를 샀습니다. 6, 7, 8 3개월 동안. 네. 6.5조 사는 동안 개인들이 6.5조를 팔았고 네. 기관들도 좀 팔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랐을 땐 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네. 네. 12조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집중적으로 사면서. 예.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 이번 11월에는 이번에 빠진 거잖아요. 네. 10월 말까지 얼마를 샀냐면 12조에다가 6.5조니까 18.5조 산 겁니다. 네. 18.5조. 그리고 9월, 10월에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이 기억하고 있어요. 18.5조예요. 네. 그런데 지난 한 주만 7.7조를 팔았어요. 한 주에만. 그래서 6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10.7조 순 매수입니다. 네. 10.7조. 아, 18조에서 7.7조 빼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왜 이랬냐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북글로진 얘기 많이 할 거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AI의 뭐 버블론 이것 때문에 파는 게 아니냐,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빠지니까 우리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단기 급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기 급등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는데 그 매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금 역외 환율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45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요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1,456원 보시면 여기요. 우리 원화 환율이 네. 보시면 달러인데스가 100 위에 있다가 내려왔죠. 네. 위안화도 7.12죠. 엔화도 153엔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154엔까지 올랐다 떨어진 거예요. 즉 얘는 엔화 약세가 됐다가 약간 강세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달러는 약간 약세가 된 거고요. 그럼 우리 원화는 강세가 되잖아요. 네. 이 흐름 그대로 가려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외국인들 매도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오늘 주말에서 자료를 이것저것 치다 보니까 강연회도 있고 그래서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제일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AI 버블
붕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원화 약세예요. 이 자료들이 쭉 나왔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들 거기서 저의 공감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수출도 잘 되고 간다면서 그러니까요. 왜 원화가 약세지? 이제 여기 쭉 읽어드리면 이제 여기에 답이 아마 나름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원화가 7개월로 최고치입니다. 지금 1,456원이었죠. 4월 달에 우리 시장 폭락했을 때 1,488원이었어요. 네. 연중 최약세였을 때. 네. 거길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죠. 확장 재정이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뭐 그렇죠.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죠. 네. 만약에 하면 한 번, 내년에 안 할 것이다. 왜? 부동산이나 환율 우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니,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 환율이 국채 수익률 내려가고 환율 내려가죠. 환율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요. 네. 금리 인하하면? 네. 아 그래요? 보통 그래요? 금리 인하하면 혹시 이렇게 많이 풀려갖고 네. 그 환율이 더 올라가는가? 원화 약세되고 그러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갑자기 또 훅 질문하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 유동성을 많이 준다는 거고 그 돈이 풍부해지니까. 돈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뭐 하면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돈은 이제 이자율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론적으로 볼 때는 금리가 우리가 만약에 인하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네. 이제 달러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뭐 이론적으로 아마 그럴 건데 실제 지금 뭘 때문에 지금 헷갈려 하냐면요. 네네. 이거 다 그 들으시면 아는데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됐다 그랬잖아요. 예. 금리 인하가 되면은 네.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국제 수익률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에 베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 달러가 들어오고 네네. 달러가 들어오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수급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예. 네네네. 부분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네. 다 제가 읽어드린다고 하는 네네. 건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장기 금리 상승,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이 지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주요 더 원인이고.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채권 수익률이 보세요.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하고 비슷하게 같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예.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채권 얘기예요.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있다. 왜 떨어졌냐? 외국인들이 채권 매도가 우리 주식만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게 아니고 많이 매도했더라는 거예요. 아 외국인들이 예. 주식도 팔고 채권도 예. 팔았다. 채권도 이번에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 채권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이번에 이걸 네.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위에 쓴 것처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채권 발행 더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도가 축소가 됐어.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다. 결국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네. 그런데 여기에 환율도 올라간 거잖아요. 주식도 같이 팔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 채권을 샀어요. 네. 근데 원화 채권을 갔는데 자기네들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양방으로 손해인 거예요, 이게. 네. 채권 환율과 투자한 사람들은 가격까지. 양방으로 손해인 거예요. 네. 환율에도 손실이고 채권 가격도 떨어진 거고. 네. 우리 주식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이번에 채권 시장에서 상당 부분 보유 채권을 매도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유 채권을 매도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네.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그러면서 환율은 더 오르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수급적 요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수급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멘텀을 지금 당장은 해석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나 우리나라 못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포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상수지 29개월째 흑자고요. 9월 한 달만 134억 달러. 올해 누적으로 82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예요. 네.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환율이 왜 이렇게 약세가 돼?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애널리스트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809억 달러였어요. 1월부터 9월달까지. 와,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827억 달러인데 그거 다 상쇄해버리네. 다 기업이 상쇄해 벌어오니까 버렸어요. 그거 다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한국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이건 현재 환율은 외국인의 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면 달러를 가져와 원화를 바꾸는 거니까 원화 네. 강세가 되고 우리 그런 논리를 계속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에 오히려 더 좌우가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 가치 개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대외 순자산이 뭡니까? 대외 순자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거, 네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걸 뺀 거예요. 여기서 네.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요? 예, 예. 1,400조? 1조 달러예요. 이거 이제 개인들이 상당 비중이 있지만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기관도 있고 뭐 연기금도 그렇겠죠. 있고 다 네네네. 있으니까요. 네. 이게 계속 늘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환율 원화 약세에 영향력이 크더라.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단기간에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원인과 요 두 가지 설명은 이거는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이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거고 네. 지금 당장 1456년까지 올라간 부분은 이거 외에도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연 200억 달러씩 우리가 줘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부분. 네. 그 부분도 연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거 한 가지 문제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노이즈 또는 모멘텀에 의해서든 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고 우리나라 채권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일시적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라고 요즘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국장에서 서운한 게 많았으면 이렇게 다들 가시겠냐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왜 예전에 일본 한참 돈 잘 벌 때 와타나베 부인이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산들 다 사들였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어찌 보면 그걸로 일본 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네. 사들인 자산에서 뭐 이 부동산 뭐 채권 이런 걸로 이제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국가의 성장 국내는 안 좋았죠. 네, 그 사이에. 매수가 죽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한 가나. 거죠. 예, 비슷한 네, 거죠.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투자가 우리나라 내에서 이건 직접 투자도 있는 거니까요. 네. 돈이 나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더 뭔가 성장성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내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식시장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제도 강연을 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그 신뢰가 하루 이틀에 쌓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지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이제 됐어.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이게 그대로 가야지 나중에 이 정책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5천 갔다가 다시 3천으로 떨어지는 한 있어도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신뢰가 생기는 거지. 네. 여기서 그냥 지수만 올라갔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당연히 국가로 보면 모두의 이익은 사실은 우리 국장에 많이 투자해서 우리 산업 발전하는 건데 개인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개인들이야 다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국내 국장에 베너핏을 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한국이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걔네들은 또 그쪽에서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 페널티 주고 막 이런 데도 있긴 있어요. 나중에 상황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 근데 우리는 그랬다가 우리 굉장히 미주국가예요. 우린 그랬다 난리 나죠. 우리는. 예. 근데 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원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원화가 1,456원인데 지난번에 1,400원 아래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400원 위에서 이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가라는 이제 걱정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어쩌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더 가속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섹터의 문제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7.7조나 팔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어느 정도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저점이 5.8% 마이너스 5.8이었어요. 고점이 플러스 2.9였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이거요? 거의 9%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거의 9% 가깝고요. 삼성전자 저점이 마이너스 10%, 고점이 플러스 4.5, 15% 왔다 갔다 했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8.9로 끝났어요. 반등 못했습니다. 별로. SK 하이닉스는 저점이 마이너스 4.8, 고점이 플러스 11, 종가 3.6. 얘도 한 15% 왔다 갔다 했는데 종가는 플러스 3.6이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런 변동성을 줬어요. 굉장히 큰 아랫꼬리 윗꼬리도 있고 변동성을 크게 줬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간으로 잘 올라오다가 큰 음봉을 주면서 이제 걱정스러워진 상황이 됐고, 그리고 월간으로도 첫 음봉을 11월에 이제 한 주뿐이 안 지났지만 준 거예요. 요번에 처음으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라간 것도 1, 2, 3, 4, 5, 6개월 오르고 이게 3, 4, 5개월 오르고 6개월째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대세 상승 구간에서도 거의 대부분 6개월, 7개월 이상 잘 못 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매물이 나온 부분은 상당히 있었고요. 이거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만큼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SK 하이닉스예요. 다르죠, 두 개가.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SK 하이닉스가 훨씬 강한 편이에요. 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 두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두 개가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종목이 주중 변동성이 1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줬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반등을 좀 하는 척 했어요. 아침에 빠졌다가 네. 마이너스 1.56% 시작하다가 거의 강보합까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밀린 부분들은 아시아에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대만하고 일본의 반도체 주식들이 빠졌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빠졌는데 성장 미국이 열렸는데 미국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어요. 네. 이게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는 유동성하고 AI 사이클이 어디가 고점인지, 언제까지 유동성을 계속 보강할 건지, AI 사이클이 언제까지 자본 출이 될 건지, 이게 그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미국도 같고요. 이게 제일 관심사인 거죠? 이 두 가지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 관심사 안에 하부 요인으로 3법 개정과 세법 개정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는 지금 시간 많이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사이클 고점론과 자본 지출 우려에 대해서 상부의 전체 매크로에 대한 이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요걸 가지고 우리 시장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안에서 관심 종목에서 투자해야 되고 이쪽에 관심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조방원 전력기기 로봇 얘네들 원래 셌던 애들 얘네들이 많이 빠진 거는 방사는 막 30% 빠진 것도 있고요. 조선다 15% 20%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민이지만, 야, 이게 다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면 30% 빠지면 이제 슬슬 좀 분할 매수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런 고민의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 하락의 폭과 가격에 집중해서 얘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할 때는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반등할 거라고 봐요. 위에 여기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것들하고 반도체 이게 먼저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서 저가 매수해도 돼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기는 네. 그런 변동성의 축소 요인을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AI 버블. 사실 아침 데일리 할 문제는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월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리서치 기관 TS 롬바드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감이 아마 되실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블은 기대 수익이 실제 펀더멘털보다 훨씬 앞질러 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테크 기업들의 미래 수익이 확인 없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한다는 걸 보면 거품 지음과 있는 것은 맞다. 버블의 정의, 자산 가격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급등 후에 폭락을 겪는 현상이다. 펀더멘탈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버블은 실시간으로 식별하기가 되게 어렵다. 지금이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표현을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버블을 만드는 것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가 버블의 원인으로 지목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 버블 정점이 나타나는 경향이 훨씬 더 있었다. 버블 붕괴의 파급력에서 볼 때는 버블의 자본과 고용 배분의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느냐가 핵심이다. AI는 전형적인 버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적 신비감이 크며 세상을 바꿀 서사가 매우 강하다. 빅테크들은 수익성보다는 점유율 확보에 집착하며 자본 지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시죠, 다? 네. 자, 버블의 단계. 어디쯤 한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혁신 기술의 등장으로 관심 집중. 이거 지나왔잖아요. 자금 유입과 함께 가격 급등. 지나왔죠. 네. 네. 탐욕과 공포를 대체하고 밸류에선 붕괴. 됐나요? 아직 여기 안 온 것 예, 같은데. 이게 아직 안 온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아직. 네. 기관 투자가나 내부자들이 매도를 시작하고 유동성이 급락하면서 폭락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게 한 3번쯤에 어디쯤 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버블 붕괴 경고의 7가지 신호. 아, 이런 게 있어요. 긴축적 통화 정책 이거 안 왔죠. 네. 네. 실적 실망 아직 안 왔죠. 음. 내부자 매도 좀 아직. 하는 데들이 있는데 네. 얘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기 현상이란 뭐냐면 AI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두잖아요. 이거로 인한 자금 모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예.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공급자 구명 이거는 지금 이번에 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돈 주고 우리 거 아. 그거 있잖아요. 순환 출자. 네. 네. 예,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들의 광범위한 참여. 이건 됐지. 요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래량 크게 감소되고 있지는 않아요. 극단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긴축적 통화 정책과 실적이에요.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버블 붕괴의 증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빅테크들이 실적을 했는데 실적 미스가 나오느냐. 네. 이 두 가지로 판단되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버블 붕괴됐을 때 시스템 위기가 올 거냐 아니면 한 30% 빠지고 그냥 반등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거냐는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죠. 네. 레버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레버리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파에는 좀 제한적일 건데 지금부터 1, 2년 더 가고 나서 더 버블 심해지고. 네, 레버리지, 사모, 순환 출자 이런 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고점에서 찍으면 그러면 아마 시스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냐면 향후 1, 2년간 랠리를 더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언제보다는 어떻게 터지느냐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러네요.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화두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 연준의 행보, 스탠스 네. 하고 실적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야, 이거 버블 아니야 얘기를 좀 하면서 5%에서 10%의 조정은 연말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연말에. 네. 그러면서 지금 AI 버블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AI 투자는 초경면이다. 2022년 11월, 즉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자본 추출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냐.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 닷컴 버블 때 걔네들은 매출이 없었는데 지금 빅테크들은 부채 비율도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20%씩 나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도
나스닥백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때보다 뭐 상당히 낮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AI 투자가 아직 GDP의 1% 미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제가 5번째 얘기합니다. 우리 추석 때 쉬고 있는 동안 미국에 순환 출자하면서 막 급등한 거 보면서 제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경험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번에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은 고점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지수가 더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빨리 지금 우리 조선주 여러분 들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두 가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궁금한 거예요. 지금 AI 고점인가 요번에 그렇죠. 고점이냐 아니면 고점이 아니라면은 시간이 더 남았다면은 또는 고점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고점이 아닌가를 보는가. 네. 향후에 우리는 고점 시그널을 뭘로 볼 것인가.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하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우리 시장 변동성 심하고 지금 약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파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왜 그랬냐를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젠슨왕 TSMC 행사 참여해서 빠른 글씨 하나만 그냥 딱 읽어드리면 TSMC의 추가 공급을 위한 생산 확대를 요청했다. 너네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걱정거리는 좀 있습니다. 중국 수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현재 중국과는 어떤 논의나 계획도 없다. 네. 제품의 중국 수출은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B30 있잖아요. 옛날 20이었고 요번에 30 있잖아요. 네. 요 중국 판매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백악관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걱정스럽잖아요. 시장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는 중국향 점유율은 이미 현재 이미 0이고 네. 우리 실적에 얘네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음,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상황인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중국 창신 메모리가 HBM3 샘플을 화웨이에 공급을 개시했고 HBM3E는 2027년도에 양산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잘 보시면 3이고 그다음에 3E는 2027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네. 3에서 4년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저사양에 이것도 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네네.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 고점은 뻔해지는 거예요. 이 기술이 보편화되거나 기술 고도화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이 하드웨어, AI 하드웨어는 고점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업계에 지금 전부 다들 공급 부족이다. 3대 회사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샌디스트도 어제 급등했잖아요. 금요일 날. 네. 2026년 공급 부족과 2027년 공급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신규 투자에 지난 2년에 거의 2배 정도의 신규 투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제조사 알카테 서브마린에서 전 세계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해저 케이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뉴스는 그냥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네. 좀 많긴 한데 요거는 또 저희가 3프로 TV 앱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텔레그램, 카톡방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방을 네. 통해서 박병창 이사님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는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그 침향 네. 네, 이 참 귀한 소재입니다. 이 기다림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뭐 그 이상까지 걸리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소재인데 이 침향이 진짜 오리지널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건 네. 이미 유전자 분석 완료가 된 오리지널 침향이라는 거고요. 정관장의 유전자 판별 기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식품공전고시 침향 제품이라는 거. 또 이 정관장은 일단 그 원료도 일단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 뭐 산림부 등에 네.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걸 아주 깊고 진하게 쭉 다려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다림에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평정의 힘을 느껴줄 수 있게 하는.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평정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좀 일상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 좀 부정적인 기운을 좀 몰아내고 그리고 리프레시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침향을 드시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그럴까요? 요거는 네.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자꾸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드시면 좋지 네. 않을까.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잘 돼야 이게 똑 따갖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침향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 침향액입니다. 네, 편안합니다. 자, 저는 오늘 주식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재 기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엄경화 위원 모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